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로 7살 된 아이를 홀로 키우며 싱글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줄 아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를 2년 넘게 혼자 키웠어요. 아니, 이제 정확히 말하면 사별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기막힐 수도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한 지 3년이 지나 제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제 남편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낚시광이었던 남편은 당시 혼자 바다로 낚시 여행을 떠났다가 바다에 빠져 실종되었어요. 경찰과 구조대가 수색했지만 끝내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하게 아이 키우며 사는 것이 행복이던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저는 남편이 바다에서 사고로 사망했다고 믿고 갑작스런 이별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결혼 생활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원래 남편은 조용한 성격에 저와는 달리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도 각종 운동 동호회 활동이 바쁜 사람이었어요. 특히 결혼 후에는 갑자기 낚시에 취미를 붙이더니 주말에 종종 혼자 낚시를 가거나 동호회에서 배를 빌려 배낚시를 자주 가곤 했어요. 저는 같이 배낚시를 갔다가 멀미로 혼쭐 나본 경험이 있어서 남편과 같이 낚시를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제 친구들은 남편이 혼자 낚시 다니는 취미가 있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저에게 남편 감시 잘하라는 말을 했어요. 낚시하러 간다고 하고 바람 피우는 사람이 많다나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윤아, 남편 혼자 낚시 자주 간다며? 요즘 낚시 핑계로 바람 피우는 남자들도 많다더라. 남편 감시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만 보면 너는 남편을 너무 믿는 것 같다. 남자는 시간이 남아들고 돈이 있으면 딴짓을 하는 법인데. 맞아. 왜 낚시 다닌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 만나러 가는 사람들도 많다더라. 너 정말 괜찮겠어? 나 같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가자고 할 것 같아. 나는 우리 남편 절반만 믿지 다 안 믿는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피식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겠어? 누구보다 그 사람을 잘 아는 게 바로 나야. 그리고 바람 나는 곳은 남녀가 모이는 데지. 혼자 낚시 다니는데 바람은 무슨. 너가 그 사람을 몰라?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서로 알던 사이잖아. 난 그런 걱정은 안 해. 사실 저와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 살았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입학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로 이사가면서 한동안 못 보긴 했지만요. 남편과는 신기하게도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서로 별다른 감정이 없었지만 대학 시절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면서 인연이 시작됐어요. 오랜만에 만난 남편은 예전 코올리게 시절과는 달리 남자답게 변했더라고요. 남편 기억에 저도 예전 모습과는 달리 많이 성숙해 보였는지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사실 저도 그때 남편에게 동창이지만 남자로 보이며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 동창회에서 서로 눈이 맞았고 우리는 순식간에 사랑에 빠져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나이가 어렸지만 결혼은 너무 소꿉장난처럼 생각한 우리는 결혼이 뭐가 그리 급했는지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 평생의 짝이라고 믿었고
남편도 제 마음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마 어린 시절의 친밀함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든 것 같아요. 연애를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저희는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고, 친정 부모님 반대가 있었지만 사랑 하나만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셨지만 다행히 남편은 결혼 후에도 성실하고 가정적인 모습이었고, 자기 사생활을 터치하거나 가끔 낚시를 다니는 걸 제외하면 딱히 의심할 만한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농담도 그저 우스갯소리로 넘겼죠. 저는 누구보다 남편을 잘 알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남편이 사고가 난 건 2년 전 초여름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유독 남편이 바닷가로 혼자 낚시 여행을 자주 떠났습니다. 남편은 늘 바다를 좋아했어요. 일이 힘들 때면 잠시 바다를 보며 마음을 정리하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굳이 취미로 낚시하는 일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날, 저는 아직도 그때의 통화를 잊을 수 없어요. 그날 아침만 해도 금방 다녀오겠다며 떠난 남편이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연락 두절이었고요. 자정이 가까워 오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오겠거니 생각하고 아이를 재우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왠지 그 시간에 울리는 전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다름 아닌 경찰이었습니다. 혹시 이성민 씨 가족분 되시나요? 죄송하지만 부군께서 사고를 당한 것 같아서요. 급하게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네? 뭐라고요? 사고라뇨? 그럴 리가요. 오늘 우리 남편이 낚시한다고 나갔는데 갑자기 사고라뇨? 저는 갑작스런 남편의 소식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끔찍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남편 되시는 분께서 낚시 가셨죠? 낚싯배에서 바다로 빠지셨다는 신고를 선주에게 받았어요. 소지품은 배에 놔두신 것 같은데 일부러 뛰어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명조끼는 착용했다고 하는데요. 워낙 해안에서 먼 바다였고 조류가 세서 멀리 떠밀렸는지 지금까지 해경이 수색 중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못 찾은 상태입니다. 남편이 바다에 빠져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믿기 어려운 말이었죠.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급히 친정에 연락해 아이를 봐달라고 하고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끝내 그날 밤새도록 계속된 수색에도 남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고 그날부터 저는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다에서 실종된 남편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매일 해안가를 떠돌았습니다. 아무리 애타게 기다려도 어쩐 일인지 남편의 흔적은 시루레기 하나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다는 충격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와 아이를 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평소 강인했던 부모님도 저를 볼 때마다 눈물을 삼키곤 하셨습니다. 지윤아, 이제 그만 마음을 정리하자. 너 할 만큼 했어. 아무래도 이서방이 못 돌아올 길을 건넌 것 같구나.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야. 네 몸도 상할까 걱정돼서 못 보겠어. 우리 준이도 생각을 해야지, 응? 엄마, 아직 그 시신도 못 찾았잖아요.
시신이라도 봐야 제가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조금만 더 찾고 싶어요, 엄마. 그렇게 저와 부모님은 매일 바닷가를 오가며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제가 울다 쓰러지면 부축해 주셨고, 어머니는 늘 손수건을 쥔 채 제 옆을 지켰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 얼굴을 꼭 닮은 손주의 얼굴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지훈아, 힘내야 한다. 너와 아이는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잖니. 보낼 사람은 보내주자꾸나. 어찌됐건 살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아휴, 엄마가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리 빨리 결혼하느냐고 말렸잖아. 책임질 가족들 놔두고 혼자 배낚시나 다니다가 이렇게 사고나 나서 간 놈을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슬퍼하는 거야, 응? 이제 그만 놔주자, 지훈아. 엄마는 남편 때문에 하루하루 상해가는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이제 그만 남편을 보내주자고 하시더군요.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사고 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저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으로 들어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끝내 남편은 시신도 찾을 수가 없이 실종자로 남았습니다. 실종자의 사망 처리는 금세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경우 바다에 빠지는 걸 본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1년 만에 특별 실종으로 법원에 선고를 받고 사망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하기까지 그 1년 동안 저는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매일 남편을 기다리며 보냈어요. 어쨌든 이제는 법적으로도 죽은 사람이니 그렇게 남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저는 어린아들과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이 정말로 바다에서 사고로 사망했다고 굳게 믿고 살았죠. 힘든 와중에도 시간은 흐르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보내고 나서 아이를 잘 키워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악착같이 살았어요. 직장에서도 승진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생애 최초 특공으로 청약이 당첨되어 내 집도 마련도 했습니다. 홀로 남자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친정부모님 도움 속에서 아이를 키우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서 초등학교 동창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초등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에 동창생 소식을 들으니 옛 추억이 떠올라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남편 생각이 나서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의 소식을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외에는 알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고향의 시댁 식구들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각자 다른 곳에 사셨고 거의 절연하다시피 살았어요. 결혼식에도 남편 쪽 혼주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창생들에게 괜히 구설수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남의 불행이 누군가에게는 가십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남편 장례보다는 시신을 찾는 데 주력했기 때문에 더더욱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동창에 연락을 하면서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지훈아, 너 왜 그리 연락이 안 된 거야? 다들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 너랑 성민이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지? 어, 사정이 좀 있어서 연락이 어려웠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동창회 회비만 내고
왜 안 나오는 건데? 그동안 몇 번 모임했단 말이야. 이번에는 둘 다 꼭 와. 너도 오랜만에 고향 내려와서 우리 좀 만나고 수다도 떨자. 그래, 이번에는 꼭 갈게. 나도 다 모였을 때 할 말이 있기도 하고. 이번에는 갈 테니까 동창회 때 보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없어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알려야 할 소식이라 생각하고 저는 큰맘 먹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친정 식구도 다 이사 왔기 때문에 학교를 다녔던 고향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갈 일이 없었던지라 정말 마음 먹고 내려간 거죠. 남편이 잘못되고 나서 오랜만에 참석한 동창회에서 친구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지훈아, 너 남편은 요즘 어찌 지내? 오늘 왜 혼자 온 거야? 오늘 동창회인 거 알 텐데 기왕 오는 거 신랑이랑 같이 오지 그랬어.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도 입을 모아 말하더라고요. 그래, 대체 니들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왜 그리 연락이 안 되냐? 예전에는 꼬박꼬박 둘이서 꼭 동창회 나오더니만 요즘엔 통 소식이 없더라. 저는 순간 남편 생각이 나서 울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니들한테 연락 못한 이유가 있었어. 안 좋은 일이 좀 있었거든. 오늘 혼자 온 것도 그 이유고. 제가 말문을 떼자 거기 있는 친구들이 저를 모두 주시하더군요. 저는 힘겹게 입을 열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희한테는 경황이 없어서 말 안 했는데 우리 그이 2년 전에 안 좋은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어. 낚시하다가 바다에서 실종됐거든. 시신도 못 찾고 사망 신고도 나중에 하느라 미처 연락을 못했다. 미안. 다들 우리 부부 소식 궁금했지? 그때였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던 한 친구가 갑자기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지훈아, 성민이가 2년 전에 죽었다고?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럴 리가. 그 친구의 반응이 너무도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사실이야. 나도 아직 믿고 싶지 않아. 갑작스런 사고였고 시신도 찾지 못했어. 장례식 때 연락 못한 건 미안해. 그땐 나도 너무 경황이 없었어. 이해해줘. 저는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의 슬픔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말을 듣고 친구의 표정이 더욱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친구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기, 지훈아. 그게 아니라 성민이가 정말 2년 전에 죽은 게 맞아? 확실해? 아니, 아닐 텐데. 내 눈이 잘못된 거겠지?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경찰과 구조대에게 들은 사실이야. 바다에 빠져 실종됐고 1년 동안이나 찾았지만 시신도 찾지 못했어. 죽은 게 아니면 지금 그 사람이 어디서 누구를 살고 있겠어? 근데 너는 대체 왜 우리 남편이 죽었다는 걸 못 믿는 거야? 눈이 잘못됐다는 말은 또 뭐고? 제가 되묻자 친구는 머리를 극적이며 헷갈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지훈아.
나 불과 얼마 전에 성민이를 봤거든. 그래서 오늘 너랑 같이 오는지가 되게 궁금하기도 했었어. 내가 본 건 정말 성민이가 맞아. 우리 동네에서 한 시간 거리 마을 읍내에서 분명히 봤다니까? 사실은 내가 봤을 때 성민이가 혼자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아는 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되게 고민했었단 말이야. 성민이가 분명히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어.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확실히 네 남편이었다니까? 근데 오늘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놀라서 그래. 그럼 내가 본 건 대체 누구란 말이야? 다들 친구 얘기를 듣고 각자 생각을 얘기하는지 동창회 자리는 어수선해졌습니다.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며 손이 떨렸어요.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말을 듣게 되다니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잘못 본 거겠지. 성민이는 분명 사고로 죽었어. 그걸 왜 네가 헷갈려 하는 거야? 하지만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정말이야. 나도 처음엔 잘못 봤나 했지만 가까이 가서 다시 한번 얼굴을 확인했다니까. 네 남편 성민이가 맞았어. 너무나 다정하게 웬 여자랑 같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팔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자리를 떴거든. 그, 너랑 혹시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 카페를 차렸나 했지. 그게 아니면 바람이니까 더 너한테 말을 못하겠더라. 근데 죽었다니. 와, 지윤아, 이게 뭔가 큰 사건이다. 나 지금 소름 돋는 거 알아? 내가 본 건 성민이가 확실해. 내가 동창 얼굴도 못 알아보겠냐? 더군다나 다 커서도 계속 본 친구를? 내 말 믿어달라니까? 정말 확실해? 그게 진짜 우리 남편이었다고? 내가 잘못 본 거라면 좋겠지만 그 남자가 네 남편이 맞는 것 같았어. 표정도 걸음걸이도 다 똑같았다니까? 성민이 운동 많이 해서 걸음걸이 특이하잖아. 저 녀석이 여기 왜 여자랑 있나 해서 놀라가지고 계속 쳐다봤다니까? 물론 차 안이라서 성민이는 나를 못 봤을 테지만. 친구는 다시 한번 자기가 본 사람이 내 남편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은 충격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소리였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 사람 봤다는 그 장소 정확히 어디야? 지금 당장 알려줘. 친구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그 마을의 위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훈아, 부디 내가 상상하는 이상한 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혹시 같이 가줄 친구가 필요하면 말해. 내가 같이 가줄게. 저는 친구가 같이 가주겠다고 했지만 그러기는 싫었습니다. 일단 동창회 자리가 끝나고 돌아온 저는 친구가 남편을 봤다는 그 마을 카페로 가봐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채운 탓에 며칠 동안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니. 게다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니. 도저히 친구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친구의 말을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친구가 말한 그 마을로 찾아가 보는 것이었죠. 며칠 뒤 저는 친구가 말해준 그 마을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거짓말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남편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친정집에 맡기고 차를 몰고 3시간 남짓 달려 친구가 말한 마을 읍내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친구들과 몇 번 와본 적이 있는 곳이라 낯설지는 않더군요. 저는 어렵지 않게 친구가 말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말한 장소는 한적한 읍내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가게 외관은 허름했고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어서 과연 장사가 될까 싶은 것이었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길 건너 카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그 남자가 돌아서더군요.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사람은 분명 나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던 내 남편이었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듯 충격적이었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으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에 홀린 것처럼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벨소리가 울리자마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들어선 저와 남편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만큼 남편도 저를 보고 놀랐다는 것이었죠. 당신, 우리 준이 아빠 맞지? 성민 씨 맞잖아. 죽었다는 사람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남편은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더니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말문을 열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너 여기가 어떻게...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당신이 여기 있는 게 더 놀라워. 당신이 2년 전에 죽었잖아.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당신 뭐야?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제 눈에서는 참을 새도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슬픔,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성을 들었는지 카페 안쪽에서 놀란 표정을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더라고요. 여자가 나왔을 때 저는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는 제게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도 비참하고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에게 다가와 팔을 붙잡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뭐야? 저 여자 대체 뭔데 우리 가게에 와서 미친년처럼 굴어? 당장 내쫓아! 여자의 질문에 저는 기가 막힌 표정이 되었습니다. 저를 보던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설명할게. 다 이야기할게. 일단 진정해줘. 여기 우리 가게거든? 영업 방해하지 말고 일단 나가서 둘이 얘기하자. 응? 뭐? 영업방해? 진정하라고? 내가 진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죽은 줄 알고 그동안 나랑 준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그런데 당신은 여기서 다른 여자랑 이딴 카페 같지도 않은 곳에서 장사까지 하면서 잘 살고 있었네? 대체 그동안 누구 이름으로 산 거니? 제 말에 옆에 있던 여자 역시 몹시 놀라며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오빠,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분명 오빠는 전 부인이랑 완전히 정리했다고 했잖아.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난 내 연녀는 싫다고. 그래서 정리했다며. 근데 뭐야? 이 여자 설마 오빠 전 부인이야? 오빠가 죽었는 줄 알았다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여자 말을 들으니 대충 알겠더라고요. 안타깝지만 그 여자도 남편의 거짓말에 속은 듯 보였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불륜이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듯 보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임자가 있는 상태에서 만난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 여자는 불륜녀는 되기 싫었는지 자기와 살고 싶으면 전 부인과 정리한 후에 오라고 한 듯 보였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버리고 이 젊은 여자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꾸몄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아이를 두고 죽은 척 사고까지 꾸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남편의 사고사를 믿고 슬픔 속에서 살아갈 동안의 말이죠. 당신, 본인을 죽은 사람으로 한 것도 모자라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여자를 만나고 다녔구나. 하하, 대충 이해가 가네. 당신이 왜 갑자기 죽은 사람이 되어야 했는지 말이야. 나보다 예쁘고 젊은 여자를 보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일 정도로 눈이 뒤집혔던 거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런 곳에서 살 정도로? 저는 눈이 뒤집혀 소리를 마구 질렀습니다. 남편은 정작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는데 제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여자도 난리더군요. 뭐라고요? 난 이미 이 사람이 부인이랑 정리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그쪽 말이 맞다면 이 남자가 지금 그쪽도 속이고 나도 속은 거네요? 저는 여자의 말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뭐? 너도 속은 거라고? 웃기지 마. 어딜 회피하려고 들어? 어쨌든 너도 이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건 알고 만난 거잖아. 그 사실만으로 넌 이미 불륜녀야. 알겠니? 헤어진 줄 알았다고? 이 사람 나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죽은 척했던 거야. 알겠니? 그제야 남편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다 설명할게. 제발 진정해. 당신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준이한테는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나도 사정이 있었어. 나도 모든 걸 설명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시간? 당신은 나한테 시간을 주지 않았잖아. 갑자기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사라진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딴 소리를 하는 건데? 당신한테는 새로운 삶이 필요했겠지만 나는 그동안 우리 준이랑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 힘들었을 줄 알아. 나라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어찌됐든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준이 엄마,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사고를 위장하고 나와 아이를 버렸어? 그게 당신이 생각한 최선의 방법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부짖으며 남편을 밀쳤습니다.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랬어? 내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당신이 왜 죽었다고 하면서까지 나를 속인 거야?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저에게 미안해서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을 어찌 수습할지 걱정되는 얼굴로 보였거든요. 제가 어찌 나올지 아마 무서웠겠죠. 보통 사고를 친 게 아니니까요. 자기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일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남편은 제 울부짖은 물음에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는 더 이상 답답해서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없었어. 회사 생활도 지치고 너랑 준이도 점점 부담이 됐어.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어. 그래서 낚시도 다니고 운동에 열중했던 거고 책임지기보다는 그냥 떠나고 싶었어. 그러다가 이 여자를 만난 거야. 이 여자라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다 포기하기로 한 거야. 저는 남편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본인이 못된 짓을 마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모습에 넌덜머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나랑 아이를 버린 거야? 그게 이유야? 당신이 선택한 건 결국 이기적인 도망이었어. 그리고 이건 범죄라고. 알아? 저는 남편 말을 들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저와 모든 사람을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버리고 도망친 것은 저뿐만 아니라 5살 된 아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나랑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한 거니? 그래서 당신은 맘 편히 죽음을 위장하고 새 여자랑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야? 나랑 준이는 뭐가 되는 건데?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계속되는 저의 질타에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빠, 나한테 말했잖아. 이미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혼하고 여기서 새 출발하고 싶다고 했던 거 아니야? 뭐? 저 인간이 그런 말을 했다고? 저는 남편을 향해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저 여자한테 저런 말까지 했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당신이 떠난 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은 전혀 모르겠지. 나는 당신이 죽은 줄 알고 매일 울며 겨우겨우 아이를 키우며 살았어.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나는 매일 고통 속에 살았다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닦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당신이 원했던 새 삶 다 가졌으니까 이제 책임질 차례야. 당신이 죽은 척하고 떠난 대가, 그리고 우리를 버린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저지른 잘못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단단히 각오해. 저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쳐다보고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며 남편과 젊은 여자는 저를 붙잡으러 뛰쳐나오기까지 했지만 두 사람을 뿌리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남편이 살아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온 후 큰 충격에 휩싸여 돌아왔습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했지만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미련도 슬픔도 남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한 결단을 내리기로 결심했어요.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두고 저와 아이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며 무언가 반드시 행동을 취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아이를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죽음을 위장한 것이니까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남편의 위장 사고와 혹시나 있을지 모를 보험 사기를 밝히기 위해 다방면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며칠 뒤부터 남편은 끊임없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젊은 여자를 발견한 이후로 무슨 일을 저지를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메시지와 전화는 온통 용서를 구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지훈아, 제발 이번 한 번만 나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나도 무섭고 두려워.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제발 지훈아,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줘.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잘못했어. 그냥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야. 괜찮다면 여기 모두 정리하고 너랑 준이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어.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남편의 간절한 사과가 전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일을 설명하며 수사를 의뢰했어요. 남편은 줄기차게 제게 직접 용서를 구해왔지만 저는 이제 법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방문을 요청했고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의 신분을 조사해 본 결과 현재 다른 이름으로 위장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신분 세탁을 한 거죠. 본명을 숨기고 가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네요.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아마 실종된 걸로 꾸민 것도 신고 단계부터 짜고 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남편이라는 사람이 도주 우려가 있으니 영장 신청해서 구속해 수사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뭐라고요? 신분을 위장했다고요? 그럼 제가 남편을 찾아내기 어려웠던 이유가 그 때문이었군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저는 점점 남편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저를 버린 것도 모자라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며 저를 속인 남편 행동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 그랬어요. 저는 법적으로 그 인간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변호사 상담을 하니 변호사는 제게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범죄 행위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사안인 건 아시죠? 보험 사기, 신분 위장 등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남편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를 선임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저도 이런 사건은 거의 처음 봐서요. 수임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 건은 제가 꼭 도와드리고 싶네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해야죠, 변호사님. 그 사람 꼭 대가 치르게 해주세요.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과 젊은 여자가 살고 있는 집 앞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산다는 집을 바라보며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 대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곧 경찰이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을 누르자 남편과 젊은 여자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갑자기 찾아온 제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남편은 당황하며 저에게 다가왔고 젊은 여자는 뒤에 숨어 저를 빼꼼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여기까지 왜 왔어? 경찰에 신고한 거 아니지? 제발 우리가 다시 얘기할 수 있게 시간을 줘. 저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시간?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줬는지 생각해봐. 이제는 당신이 내게 대가를 치를 시간이지. 당신이 한 짓은 범죄야.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그리고 너도 가만히 넘어가진 못해. 유부남 만난 거 내가 소송 걸어서 위자료 청구할 건데 어떻게 돈은 좀 있니? 오빠,
이게 무슨 말이야?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야? 소송은 또 뭐고? 오빠, 우리 이제 어떡해? 남편은 겁에 질려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제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다 포기할 테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건 그만둬줘. 준이를 위해서라도. 나 그래도 준이 아빠잖아. 우리끼리 얘기하자.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해줄게. 저는 남편 놈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이를 위해서? 당신이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당신은 우리를 버리고 죽은 척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 이제 와서 준이를 운운하지 마.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바보같이 속지 않아. 남편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발 앞에 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지훈아, 설마 정말 경찰 부른 거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용서해줘. 내 인생 망치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빌게. 나도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만하자. 부탁이야. 그 순간 경찰차가 집 앞에 도착했고 경찰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하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건 모두 당신이 한 잘못된 선택의 결과야. 이제 모든 걸 받아들이고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경찰은 남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성민 씨, 본인이 이성민 맞죠? 당신은 보험 사기와 사고 위장 혐의로 체포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의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순순히 체포에 응하며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장관녀는 충격에 휩싸여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더군요. 그리고는 남편을 붙잡는 게 아니라 제 팔을 잡고 이러더군요. 저기, 그 상간녀 소송인지 뭔지는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나도 이 사람한테 엄연히 말하면 속았잖아요. 나는 이혼하고 온 줄 알았다고요. 나도 피해자라고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갑자기 상간녀를 무섭게 쏘아보았습니다. 남편 표정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 차 있었죠. 너 지금 그걸 나한테 할 소리야? 내가 누구 때문에 죽은 척까지 하고 다른 사람 신분 위장해 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리겠다고? 상간녀는 남편의 반응에 더욱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오빠가 죽은 척까지 했다는 상황은 전혀 몰랐어. 전 부인이랑 이혼하고 새 출발하자는 줄 알았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시작도 안 했어. 저는 두 사람의 싸움을 바라보며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알량한 사랑을 믿고 남편은 저를 버리고 죽은 척까지 했으니 그 우스꽝스런 모습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웃긴다. 너네 둘은 그렇게 대단한 사랑이라도 한 줄 알았는데 결국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이렇게 끝나는구나. 한 명은 죽은 척 신분을 위장해 새로운 삶을 살고 다른 한 명은 속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참, 둘 다 대단한 인생이야. 그때 경찰이 남편을 끌고 경찰차로 데려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눈물을 글썽거리더군요. 하지만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모든 고통과 배신, 남편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는 눈물이었죠. 이후 저는 변호사를 통해 남편과 상간녀에게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함께 남편의 위장 사고로 인해 거짓 보험금을 타낸 것도 밝혀내어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모든 재산을 잃고 혼자 남았고 상간녀와도 관계가 끝나버렸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두 사람 이야기가 좁은 마을에 빠르게 소문이 퍼진 듯 했어요. 한동안 동창들이 돌아가면서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하나같이 남편 욕을 하고 저를 걱정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편해졌는지 친구들의 그런 걱정이 싫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고향 마을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는 대로 그냥 두었어요. 남편이 경찰에 체포된 지 몇 주가 지나고 저는 그동안 쌓여있던 법적 절차를 하나씩 마무리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끝에 저는 남편의 보험 사기와 위장 사고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고 남편의 죄는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얼마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은 보험 사기와 위장 사고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동안 제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던 남편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실형 선고와 상간녀와의 합의까지 모두 마무리된 후 저는 드디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동안의 긴 싸움이 끝나고 저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사연은 끝났지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내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는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의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